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이다 이러면 이제 출입금지 구역이 뭐 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동하는 속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지 택시를 타는지도 다 알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요. 거기 왜 있냐, 왜 가냐. 또 이거 차고 있으면은 피해자 1km 거리까지 접근하잖아요. 그럼 또 삐삐삐삐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이 관제센터에서 지금 어디 가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했다면 오늘 저는 앞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오늘 그래서 다녀오신 곳도 범죄 예방과 관계가 깊은 곳. 네네. 범죄 예방국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국. 네,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보호관찰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제도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네. 조커라는 영화에도 보면 처음에 조커가 그 보호관찰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계속 면담을 합니다. 준수 사항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주로 확인하고요.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는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그날 그냥 석방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그 길로 가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고 재범을 막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보호관찰을 붙이게 붙이는 되면 경우.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 통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 보호관찰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도구가 이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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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오늘 전자발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런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 봤어요. 한번 보시죠. 전자발찌. 예.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건 이 다 이렇게 생긴 걸 쓰는 네네네. 거죠. 이게 몸에서 멀어지면 감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차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차면은 스스로 못 풉니다. 발목에 차는 그 거예요. 외에는 목욕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차고 있어요. 차고 있어야 예, 되고. 예. 그 신호를 어디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이걸 이제 관제 센터로 신호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녀온 데가 관제 센터거든요. 관제 센터에서 이 전국의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지도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냥 GPS로 곧바로 이제 위치를 포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 이 발찌로부터 모든 신호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발찌의 상태, 대상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했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가 실시간으로 신호가 여기로 다 전송이 돼서 네, 네. 경과 바로 위에 아. 그 팀에 바로 전화해서 그 팀에서 현장 출동해서 현장 조치.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이다 이러면 이제 출입금지 구역이 뭐 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동하는 속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지 택시를 타는지도 다 알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요. 거기 왜 있냐, 왜 가냐. 또 이거 차고 있으면은 피해자 1km 거리까지 접근하잖아요. 그럼 또 삐삐삐삐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이 관제센터에서 지금 어디 가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리고 빅데이터로 범행을 주로 저질렀던 시간을 다 입력을 해놔서 그 시간에 외출을 하면 또 삐삐삐삐 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약간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충전을 하는 예, 거예요. 충전해야 됩니다. 예. 배터리가 25%까지밖에 안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또 그러니까 신호가 갑니다. 계속 충전 안 하면 이제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되게 부드럽지만 공업용 절단기로도 안 끊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계속 끊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망갔던 51살 A씨는 현지에서 체포돼 10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고 아주 조금씩 끊어내는데요. 이제 끊어내기 시작하면 또 신호가 가서 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0.08% 정도고. 근데 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위반하면은- 때문에 가석방됐던 사람은 다시 교도소 갈 수도 있고 이거 자체로 또 별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일단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자기 동선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잡히는 거죠. 이제 압박감이 굉장히 들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예방 못하게.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보고 범죄를 실제로 막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터처럼. 예를 들면 택시를 탄 것 같은데 계속 그 택시가 한 일정 지역을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회하는 그러더니 거죠, 결국에는 좀 으슥한 야산에 있는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현장에 딱 도착했더니 그 성폭행하기 직전이었는데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이제 칼로 이렇게 겨누면서 계속 그쪽으로 차를 몰라라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성폭행을 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수- 다만 미수는 미수로 되는 할수 거죠. 있죠. 예. 근데 미수는 적어도 실행의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도 안 한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케이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이제 간음해서 이 전자발찌를 찾는 사람인데요. 그 모텔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벽에. 거기 전화를 해봤더니 또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출동을 해보니까 그 술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양주랑 맥주랑 그리고 여중생을 2명을 거기에 불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주는 아직 못 먹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도하려고 했던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기 때문에 또 미수로 처벌하기도 조금 애매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나요? 유형들이 있나요? 범죄 네. 유형이. 지금은 주로 이제 4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성폭력 범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애자 약취유인죄, 그 다음에 살인죄, 예, 최근에 2014년부터는 강도죄. 예. 가석방이 될 때는 지금 모든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 아이디어가 스파이더맨에서 왔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판사가 만화를 보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나쁜 사람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팔에다 뭐 이렇게 붙였대요. 아, 붙이고서 그 위치 추적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뭔가를 범죄인한테 붙여놓으면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전자발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그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저희도 199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 이걸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위치를 다 파악한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4년, 2005년 20명 죽인 유영철 사건, 14명 죽인 정남규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게 2005년도에 처음에 발의가 됩니다. 이 전자장치 부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 네. 있는데요. 이게 김장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장호 예,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 사건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러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숨진 허양은 실종 16시간여 만인 2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주고 나오던 허양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 2월 17일에 용산구 용문동에 어떤 한 네. 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16시간 뒤에 의정부 공터에서 발견이 되는데 뭐 사망한 상태였고 목에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범인을 이제 잡고 보니까 이웃인 그 신발 가게 주인이 이 아이가 신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강제로 추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저항을 했죠. 그랬더니 구두수선용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겨서 추행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아들이 23살 정도 됐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넣고 저기 의정부까지 가서
불을 지른 거죠.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아, 근데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피고인 김장호가 바로 5달 전에 아, 또 똑같은 그 가게에서 43살짜리 여자아이가 신발 구경하러 왔는데 추행해서 재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김 씨는 작년 6월 같은 신발 가게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5달 만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지난번 재판한 건 뭐냐. 그때 그거가 안 된다. 그걸로. 그때 막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 공분이 일어난 거죠. 모자 좀 벗겨, 모자 좀 벗겨. 그래서 진짜 이 극악 무도한 죄를 잡는 게 좋겠다. 이제 전자발찌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듬해.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 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07년에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동 성범죄를 막기엔 미흡합니다. 9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수는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그 해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는 잘 아시겠지만 8살짜리 여자아이를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 몸을 굉장히 훼손을 한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7년을 부착했습니다. 그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한이 10년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걸렸으면 뭐 20년씩 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두순 출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하지만 7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인지장애란 진단이 나옵니다.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68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근육으로 몸을 불렸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들어오면 이제 김길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제 물탱크에 유기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조두순 사건부터 김길태 사건까지 연결되는 그 두 사건이 범죄 예방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원래 그 전에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 됐었는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됐고요. 살인죄까지 다 적용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전자발찌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요. 이미 그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사람이 2010년 시점에서 과거에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다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발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39살 강모 씨.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헌 논란 때문에 발찌를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결국 합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익인데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으로 많게는 2,6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 7년 후에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의무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혹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 소급입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 전에 발찌를 안 채웠던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조두순은 2008년에 발찌를 찼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있어가지고 이 그 재판을 7년 받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그렇죠.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찌를 몇 년 동안 찬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범률이 확 낮아졌었거든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4.9%였어요. 거의 5%였어요.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명 있으면
다섯 명은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발찌가 부착되니까 0.1%로 떨어진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50배. 5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네.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도. 네. 그리고 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재범률이 14%가 넘었어요. 근데 부착하고 나니까 2%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자발찌가 시행된 이후에는 연쇄살인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많이 없어졌죠. 예, 예.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만능은 아닌 거죠. 네, 이건 이제 가장 큰 한계는 위치는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근데 문제는 뭘 거기서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출입 거기 금지 있었던 거 구역에 맞다. 가지만 않는 이상 안 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살인을 한다거나 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2012년에 서울 중곡동에서 성범죄자로 이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 씨가 작심하고 성폭행 대상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비뚤어진 성욕구는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두 아이의 어머니는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날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청테이프나 뭐 마스크나 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자신이 벗어나면 안 되는 그 구역을 돌면서 이제 피해자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의 두 아이를 그 유치원 그 통학버스에 태워서 이제 보내는 주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방 문 뒤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 피해자분이 들어오시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분이 저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고 이런 와중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경찰이 현관 문 앞에 이제 왔는데 피해자가 그 현관 문 앞에 이제 매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서 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결국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그 일대에서 2주 전에 다른 성범죄가 또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었던 그 범죄가 DNA를 대조해 보니까 또 이 서 씨가 저질렀던 범죄였던 걸로 밝혀졌던 거죠. 경찰은 서진원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면목동의 또 다른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여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미리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도 서진환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 씨라는 사람을 보면 전과 11범이고 성폭행으로 그러니까 실형을 산 전력이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그 방위로 있을 때 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 2년을 살았었고 그러고 나서 97년에 또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살고 그다음에 2004년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엔 징역 7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11년 11월에 출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를 2012년 8월에 또 저지른 거니까 사실은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재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니까 전자발찌 때문에 뭐 샤워도 못하고 반바지도 못 입고 밖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배터리를 충전하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에 취해 살다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잡히면 들어가서 살고 안 잡히면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자발찌가 소급 적용이 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원래 2004년 그때 이제 선고를 받을 때는 전자발찌 제도가 없었는데 전자발찌가 이중 처벌의 인권 유린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서 씨는 특히 전자발찌에 대해 범행을 맡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재범률이 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모 사건이 이제 2012년에 일어나서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2019년에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순천 선배 약혼녀 살인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선배의 약혼녀인 43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6살 최모 씨입니다. 이 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사람이랑 막 싸워요. 밤에 싸우다가 분이 안 풀려서 이 선배의 동거녀 집을 찾아가요. 아파트 6층인데 막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 누구다. 그렇게 항의를 하고 뭐 하소연을 했죠. 그걸 다 좀 들어준 거예요. 그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새벽이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간을 시도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피고인이 다시 그 피해자를 데리고 끌고 와서 올라가서 또 강간을 시도한 다음에 목 졸라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과가 이제 여러 번 있었던 거죠.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잡힐 걸 각오하고 그러니까 전자발찌 의미 없는 사람이네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작년부터인데 CCTV랑 다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지도에서 딱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이 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CCTV를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 그 전화를 해서 거기서 뭐 하냐고 해도 옛날에는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렇게 CCTV가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CCTV를 전국 100만 대 정도 되는데 계속 여기로 연결합니다. 모든 전자강도 대상자들의 재범 패턴이 비슷한 동일한 패턴이 나올 때 또 위험 경보를 따로 또 알려주거든요. 이게 단순히 범죄 순간에 그 범죄를 멈춘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생활이나 그 반경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단을 다 받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 관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확대 적용돼도 괜찮지 않을까. 범죄에 관해서는 모든 학문들이 아까 과학도 얘기하시고 인문학, 심리학 다 동원되잖아요. 세상 천재들이 다 도입되니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의외로 똑똑하다. 다 너희보다 똑똑하다. 맞습니다. 예.